자, 하나, 둘, 셋.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필수 암기사 2주차 수업이고요. 자, 오늘 도시개발법부터 해갖고 싹 봐야 되니까 좀 열심히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5시간 정도 할 것 같으니까 그 중간에 뭐 좀 챙겨 드시고. 자, 18페이지. 자, 필수 암기사 자료. 18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행위자. 자, 그거부터 이어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자. 그러면 개발구역을 지정이 됐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든 다 사업을 할 곳이니까 사업에 지정을 주는 행위들 못하게 행위제한이 따라오죠. 자, 개발구역이든 정비구역이든 다 허가받아갖고 할 수가 있고요. 작업군자 개발구역에서는 특광주장 군수, 정비구역에서는 시장 군수 등 이게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는 행위들. 자, 우리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 6개는 맨날 공통이죠.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재치, 그리고 토지 분할. 물건 항상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그래서 6개는 항상 공통이고요. 그 1번의 건물.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가설 건물 다 포함해갖고 건물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선하고 용도 변경. 거기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개발구역에서는 건축, 대선, 용도 변경. 근데 정비구역에서는 또 대선은 빠지죠. 건축하고 용도 변경. 그 다음 7번에 중목의 벌재 및 식재. 거기 2개가 더 추가되었고 총 7가지는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 일단 응급조치, 긴급함을 요구하는 응급조치. 그리고 정비구역에서는 안전조치, 건물의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갖고 안전조치를 위한 거. 그러면 주택에 축대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갖고 축대 보강공사 이런 안전조치, 이것도 긴급한 거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다 농사 짓는 거죠. 경면A, 농사 짓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설치하고요. 또 농사 짓기 위한 형질 변경, 농사 다 경면구고요. 4번에 개발에 지장이 없다. 그게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토속 재치. 또 5번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신 남겨두는 땅은 사업할 땅이 아니니까 그 땅에다 물건 쌓아두는 것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A들. 그 다음에 6번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직재, 임시로 심어두는 것. 다 경미한 A인데요. 그 가로에 경작지는 제외. 그게 옛날에 또 22회 때 기출이죠. 그래서 경작지, 논밭은 심어두면 다 보상 대상이니까 그 경작지는 제외, 경미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득권,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착수하고 있었으면 행위제한 받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고요. 그냥이 아니고 30일 내 신고,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현재 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의 행위제한, 허가 대상 예외, 기득권 뭐 다 똑같이 합니다. 딱 하나만 달려. 대선. 개발구역은 대선도 허가 대상, 정비구역은 대선은 빠진다. 거기 차이점 되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하루 4번에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자, 개발구역 지정해놓고 사업을 안 합니다. 또는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개발구역일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사유안 보면 항상 실효나 해제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날. 그래서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다음날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럼 원칙적인 해제 사용, 개발계획 수립해갖고 개발구역 지정. 이게 원칙적인 절차. 계획 수립해갖고 구역 지정합니다. 첫 번째, 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3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해제. 저희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시행자 다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실시계획. 요거부터 작성해갖고 인가하면 돼요. 개발구역 지정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도 안 하더라. 그럼 3년이 지날 때까지 인가 신청도 안 한다. 이 말은 3년 동안 사업 안 했다. 그 얘기니까 다음날 해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3년 주는 이유, 요거는 지구 단위 계획, 실시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기 때문에 3년 주는 거죠. 여기 개발구역 지정하면은 자동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실시 계획에 포함. 그러면 국토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다. 지구 단위 계획은 3년 내 수립 안 하면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실효가 되죠. 그렇죠. 이 개발구역 지정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한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해제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공사 완료 공고, 그거는 수용 방식. 수용 방식에서는 공사 완료 공고 나면 사업이 끝. 근데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의 공고가 나면 각각 사업이 끝나죠. 그래서 공사 완료, 환지 처분 공고 나면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개발구역일 필요가 없다. 해제가 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안 해서 해제, 동그라미 2번은 끝나서 해제. 그 다음에 옆에 예외적 해제. 예외적 해제는 순서가 거꾸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그럼 구역부터 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 요거는 땅값 싼 것, 미성숙지라고 그러죠. 미성숙지는 구역부터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동그라미 1번 개발구역 지정하고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날 해제입니다. 구역부터 지정했으면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날 해제. 또 2년 내 개발계획 수립했어요. 그럼 동그라미 2번 수립한 날부터 다시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해제입니다. 그럼 원칙적 해제든 예외적 해제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다 몇 년이냐? 3년. 그래서 얘가 딱 기준이 돼 있죠. 2년, 3년 그거 갖고 작년에도 가로 비워갖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구역부터 정했으면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다시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사업 안 하니까 각각 다음날 해제입니다. 자, 예외적 해제에서는 가로가 다 있어요. 끝에 330만 이상일 때는 5년, 5년. 그래서 작년에 2년, 3년, 5년. 딱 가로 비워갖고 가로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게 한 문제였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보시면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 해제가 됐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개발구역 아니다.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으로 원상복귀. 그래서 원래 용도적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공사 완료, 환지 처분으로 해제가 됐을 때는 제외. 그럼 공사 완료나 환지 처분의 공고로 사업이 다 끝나갖고 해제가 되죠. 이때는 원상복귀 되지 않는다. 도시로 다 개발이 됐으니까 원상복귀 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밑에 바로 5번에 착수기간. 자, 얘는 별표. 그래서 착수기간이 법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그래서 착수 안 했을 때 효과들도 다 달라갖고 착수, 이것도 우리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이상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 변경 사유죠.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나면 이제 착수해갖고 사업할 수 있는데 2년이 지날 때까지 착수도 안 하더라. 사업 안 하니까 시행자 바꿔버린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 자, 얘가 개발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허리가 되는 거죠. 이게 딱 중간 허리라서 중요한 숫자들이 다 연결이 되어 개발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해제. 실시계획 인가 나면 2년 내 착수해서 사업해라.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한다. 그래서 3년, 2년 이 중요한 숫자들이 다 여기서 걸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건축법. 이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는 거죠. 허가받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반드시 허가 취소합니다. 다만 1년 또는 1년까지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장은 무조건 1년입니다. 착수기간 연장은 1년. 건축허가는 2년 내 착수 안 하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합니다. 이에 반해서 건축신고. 건축신고는 경미한 거죠. 경미한 건축이나 대서는 신고 안 되고요. 신고는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가 실효. 역시 1년까지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법이 됐든 주택법이 됐든 착수기간 연장은 무조건 1년까지만 인정하고요. 건축허가는 2년인데 건축신고는 경미한 거니까 1년. 착수 안 하면 허가는 반드시 취소. 신고는 실효. 건물 못 짓게 되죠. 3번의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 멋진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하는 구역이고요. 그 지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그 목적에 부합하는 멋진 건물 착공도 안 했다. 그 건물 안 짓는 거니까 해제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 착수기간 몇 년 주는 거냐? 5년. 특별하니까 5년. 5년 내 착수 안 하면 해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 이 주택법의 착수기간, 주택법은 집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자, 그럼 이제 착수해야 되는데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까지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법의 착수기간 1년 연장할 수 있다. 얘는 25회 이후에 무려 3번이나 기출 정답입니다. 1년까지만 착수기간 연장할 수가 있고요. 바로 1번은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받았으면 5년 내 착수해야 돼요. 5년. 바로 2번 공구별 분할 시행에 대한 승인받았다. 1공구, 2공구. 공구별 분할 시행에 승인받았으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5년 내 착수. 나머지 공구는 최초로 착공 신고한 날부터 2년 내 착수. 그래서 나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최초로 착수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승인받든 공구별 분할 시행에 승인받든 5년 내 착수입니다. 근데 5년 내 공사 시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임의적이요. 건축허가는 2년 내 착수 안 하면 반드시 취소.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은 5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경매나 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 그게 한마디로 주택 건설할 땅이 없어진 거죠. 또 사업주체 부도나 파산으로 사업주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때도 다 사업 못하게 됐으니까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이게 29회 때 대지 소유권 상실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틀리게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농지법에서는 농지처분 의무사용, 전용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데요.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2년 내 목적사업에 착수 안 했을 때 그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고 그 2년이 지날 때까지 목적사업에 착수도 안 했다. 그 말은 2년간 농지 놀렸다. 그 얘기죠. 이때는 1년 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농지법에서도 착수기간 2년 주고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결격. 자, 뭐 될 수가 없다. 결격 사용. 그 도시개발조합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의 결격,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등록사업자는 아파트 건설회사죠. 그리고 주택조합의 임원, 이런 임원이 될 수가 없는 자. 우리 공법에서 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게 4개죠. 1번 미PP, 제한능력자,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두부 딱 깨물어 먹으면 2년간 결격. 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다 결격. 그래서 1, 2, 3, 4, 5, 4개는 모든 결격입니다. 우리 공법에 뭐든지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은 이번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다. 어떻게 돼요? 다음날 자격 상실입니다. 다음날 자격 상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조합 임원은 결격사유는 더 있죠. 5번 정비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100년이 아니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의 결격에서도 하나 더 있죠.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 이거를 재등록 금지라고 그래요. 우리 공법에서는 등록 말소, 등록 취소됐다. 2년간은 다시 등록할 수가 없고요. 또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에서 또 독특한 거 있죠.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동안 결격, 선고유예 기간 동안도 결격이다. 주택조합의 임원은 까탈스럽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조합이나 주택조합은 임원이 결격에 해당이 됐어요. 당연 퇴임합니다. 즉시 퇴임, 당연 퇴임. 다만 퇴임하기 전에 행위는 그대로 유효로 인정. 상대방 신뢰보호죠. 그 다음 밑에 기타로 가셔갖고요. 조합 설립 인가. 자, 어디다 불평. 조합 설립 인가는 뭐 우리 공법의 제일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죠. 자, 먼저 도시개발조합은 설립 인가 신청하기 위해서 동의, 토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각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각각. 그리고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일 때만 국공유지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합은 언제만 시행돼야 돼요? 전부 환지. 그래서 조합 설립의 동의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의 동의랑 똑같은 거니까 하여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때만 국공유지는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청수 산정할 때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 한 명인데 구분 소유자만큼은 각각을 한 명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조합. 얘가 그냥 작년 또 한 문제였죠. 재개발조합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그리고 재개발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4, 3, 2, 1 동의받습니다. 그다음 재건축, 주택단지에서 동별로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일단 동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도 4분의 3 이상의 동의 각각 받아야죠. 즉 동별 과반수 요건 충족하면서 전체 4분의 3. 자, 그런데 옆에 그 재건축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일 때 이게 더 중요한 점이죠. 주택단지가 아니다. 이때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따로 받아와라. 그래서 재개발일 때는 4, 3, 2, 1.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재건축은 4, 3, 3, 2. 이게 작년에 그냥 한 문제였죠. 4, 3, 2, 1, 4, 3, 3, 2.
숫자만 딱 외우면 마치게끔. 그다음 넘어갑니다.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조합. 이 리모델링 조합은 아파트 리모델링하기 설립하는데요. 동의를 2번 받아요. 설립 인가 신청할 때 한 번, 그리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한 번. 그래서 동의를 2번 복잡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럼 설립 인가 신청할 때 1번 단지 전체다.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과반수. 즉 동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3분의 1. 그러니까 결론.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일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라. 그 얘기고요. 자, 이 설립 인가 받은 리모델링 조합이 아파트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그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시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단지 전체면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75%,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 50%, 즉 동별 50% 요건 충족하면서 전체 75% 이상 동의받아라. 한 동일 때는 그 동의 75%. 그럼 허가를 신청할 때는 한마디로 75% 이상,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라. 그 얘기고요. 그럼 75% 이상 동의받으세요. 리모델링 조합은 찬성하지 않는 자, 반대하는 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해주게 되죠. 매도 청구. 그래서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3분의 1,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75% 이상의 동의를 각각 받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가로 2번 원용지하고 조성토지. 원용지하고 조성토지는 수용 방식에서 나오죠. 공사하기 전에 공급하는 땅을 원용지,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공급하는 땅을 조성토지. 그래서 원용지하고 조성토지 이거 섞어놓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해야죠. 원용지는 원칙적인 공급 방법은 아니니까 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공급합니다. 원형지, 즉 3분의 1. 그래서 원용지 공급해서 원용지는 공급받은 자가 따로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획일적 개발의 단점, 이 수용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다라고 하고요. 3분의 1까지 공급하는지 지정권자한테 승인 또는 승인 다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원형지는 공사하기 전에 토지, 즉 농지나 산지 쌉니다. 그래서 원형지 싸게 공급받아갖고 차익만 남기고 팔아버리면 투기죠. 그래서 원형지는 투켓 시비, 투기 대상이 아닌 1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얘들을 공공이라고 그러죠. 공공. 그래서 공공에게 공급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공공이 아니라도 그 2번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 원형지 학교 짓겠습니다. 공장 짓겠습니다. 얘들은 공공은 아니지만 투기가 아니죠. 실수요자. 자, 이런 공공이나 실수요자 그런 자들에게만 한정해서 원형지는 공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형지 아무나 공급받는 거 아니니까 원형지 공급 방법, 즉 개발자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이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이 원칙. 딱 끊고요. 다만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 그래서 원형지는 수의계약이 원칙. 그 위에 공급 대상에서 또 하나는 1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얘들을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또 하나는 2번 학교나 공장 부지로 쓰려는 자, 그 자들은 경쟁입찰. 그래서 앞글 졌다고 원형지는 수의계약이 원칙, 공장은 경쟁입찰, 원수 공경. 그 다음에 밑에 가격. 원형지는 뭐 감정가로 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자, 1번에서 조성토지. 일단 조성토지의 공급. 얘는 수용 방식의 절차다 그러면 틀려요. 이 조성토지의 공급은 절차가 아니죠. 수용 방식은 언제 다 끝나요? 공사완료 공고. 공사완료 공고 나면 사업이 끝나니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그냥 부수적인 택지 분양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얘는 승인받는 게 아니고 제출만 합니다. 원형지는 지정권자한테 승인, 조성토지는 제출. 그게 26회 정답. 그래서 조성토지는 승인받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거는 계획을 제출만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 공사가 끝나고 만들어진 땅이니까 공사계획, 실시계획대로 공급. 그리고 원형지는 공사하기 전에 땅이니까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급. 기준이 되는 계획도 달라요. 원형지는 개발계획, 조성토지는 실시계획에 따라서 각각 공급하고요. 자, 공급할 때 방법, 조성토지는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경매나 입찰 붙여갖고 최고 가격 제시한 자에게 공급한다. 그래서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예외가 두 개. 추첨하고 수의계약. 그래서 앞글 쳤다고 조, 경, 추, 수. 조성 토지는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추첨 수의계약 예외. 자,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게 4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11개. 그러니까 당연히 뭘 정리해야 돼요? 추첨. 그래서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는 거 4개. 그게 핵심입니다. 추첨. 바로 해보면 국민주택 규모 동그라미 1. 85 이하의 주택용지 또 330 이하 동그라미 2. 단독주택. 그리고 공공택지 동그라미 3. 공장용지 동그라미 4. 그래서 딱 4개. 규모가 일단 나오면 추첨이에요. 그리고 공짜로 제하는 4글자. 공공택지, 공장용지. 그 4개만 추첨으로 분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 이 11개인데 그 중에서 일반이 분양받을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를 국가나 지자체에게 공급할 때 그럼 공공용지는 일반이 분양받을 수 없으니까 경쟁입찰 붙일 수가 없죠. 국가나 지자체하고 시행자가 1대1로 수의계약. 또 토지 상환 채권자에게 상환할 때 그것도 채권자, 시행자 1대1로 상환, 1대1 수의계약 등등등. 그래서 그 수의계약이 많으니까 추첨 이걸 정리하고요. 그래서 공장용지, 원용지는 공장용지가 경쟁입찰. 그런데 조성토지는 공장용지가 추첨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르니까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원수, 공경, 조경, 추수. 그다음에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도 조성가로 한다, 공시지가로 한다 다 틀려요. 감정가. 시행자도 몇 년을 지금 피땀 흘려갖고 공사해갖고 끝나갖고 땅 팔아먹는 거예요. 땅 장사하는 거니까 시행자도 좀 남겨먹을 수 있게끔 감정가. 다만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같은 공공용지는 좀 더 싸게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요. 그럼 조성토지는 감정가가 원칙이 돼 공공용지는 감정가 이하. 원형지는 무슨 가격? 그런 거 없다. 그냥 협의해서 정합니다. 들어갑니다. 분수. 자, 분수 1번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부터 먼저 받아야죠. 그리고 환지 방식은 동의받아갖고 합니다. 이 동의를 언제 받느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동의부터 받고요.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각각의 동의 받아야죠. 거기서 딱 끊고요. 그럼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좀 전에 뭐 할 때 봤어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 그것도 같죠. 그래서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나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나 동의요건이 같아요. 왜요? 조합은 언제만 시행자? 전부 환지 방식. 그래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만 국공유지 포함한다라고 그랬고요. 딱 끊고. 다만 근데 환지 방식이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는 제외.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환지 방식이라도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대의원회. 이 조합의 기관으로서 대의원회는 대의기관, 총의 권한을 대행해서 총의 대신 경미한 것들은 의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조합은 대의원회가 임의적이에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다. 임의적. 50명 이상일 때. 그리고 대의원은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적어도 10% 이상 대표를 뽑아갖고 대의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대의원회가 총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절대 대행할 수 없는 게 있죠. 5개. 정, 개, 환, 임, 합, 정관 변경, 개발계획, 환지계획, 임원의 선임, 합병과 해산, 정계, 환, 임, 합. 5개는 반드시 총회가 해야 돼요. 대의원회가 할 수 없다. 그럼 그중에서도 정관, 임원, 합병과 해산 이거는 모든 조합이 다 똑같아요. 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는 계획 2개, 개발계획하고 환지계획, 투기 계획도 정리하면 끝나죠. 그래서 정계, 환, 임, 합. 작년에 이게 그냥 한 문제, 앞글자 떴는데 그 환자 해갖고 환지 이종지 해갖고 틀리게. 그래서 환지 이종지가 아니고 환지 계획입니다. 환지계획, 개발계획, 환지계획. 그다음 3번 선수금. 자, 우리 선수금이라는 게 뭐예요? 선수금. 수용 방식에서 원형지나 조성 토지를 공급, 분양받는 자로부터 그 분양대금 전부든 일부든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수금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행자는 선수금 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 공공시행자일 때는 개발계획 수립 후 면적
10% 이상의 소유권 확보 딱 끊고요. 민간 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 후에 요거 많은 거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 그럼 다 10%니까 그 시기 공공은 개발 계획 수립 후 10% 이상의 소유권만 확보되면 바로 그냥 선수금도 다 받을 수 있는데 민간은 한참 지나고 실시계획 인가 후에 요건들 많은 거를 갖춰갖고 선수금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 4번의 토지부담률. 자, 얘는 별표. 우리 토지부담률, 요거는 환지 방식에서 나오죠. 우리 환지계획 작성할 때는 대원칙을 적응한지라고 그래요. 적응한지라고 할 때는 7가지.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그래서 아까 졌다고 위지, 면토, 수, 이환. 자, 7개 그래갖고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주는 것을 정환지라고 하고요. 자, 이 중에서 앞에 거 3개, 위치, 지목, 면적. 이거 고려해서 환지 주는 것을 면적식. 그리고 뒤에 거 4개, 이거 고려해갖고 환지 주는 방식을 평가식. 그럼 면적식은 면적을 맞춰주는 거고, 평가식은 가격을 맞춰줍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뭐가 원칙이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정환지입니다. 면적식은 예외적으로 토지 등등이 경매할 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토지 부담률은 면적식에서 나요? 평가식에서 나요? 면적식으로 할 때. 그래서 면적식으로 할 때 토지 부담률, 이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비율은 부담 내놔야 된다. 그래서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유는 이 면적식이라고 면적 무조건 똑같이 맞춰줬다. 그럼 개발 사업하면서 공공설 하나도 설치 못해요. 또 채비지 같은 거 확보 못하죠. 그래서 이런 면적식으로 할 때는 면적을 무조건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비율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비율만큼 토지를 감소시켜갖고 환지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감보율, 보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소시키는 비율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토지 부담률은 시행자가 정합니다. 근데 시행자 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니까 원칙 환지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50%. 그래서 50%가 원칙이요. 그럼 50% 줄여갖고 환지 주죠. 그러면 종전 1000제곱미터 토지에 환지 줄 때는 500만 준다. 나머지 500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 내놔야 된다. 그죠? 그 500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류지. 보류지가 돼서 공공설도 설치하고 채비지도 확보하고 이런 공공설이나 채비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50% 줄여갖고 환지 주는 게 감보율 5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딱 그거 다만 근데 지정권자 인정하면 60 또는 60 그리고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감보율도 원칙 예외가 또 2개가 되니까 확실하게 구분해야죠. 원칙은 50,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5번 조합원의 부가금 연체료 안 내요. 조합원이 돈 사업이 안 내더라. 또 청산금 안 내요. 그러면 조합은 징수를 위탁, 시군구청장한테 징수 위탁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이 강제징수에서 받아줍니다. 공짜 아니고 수수료 4%.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 다 징수 위탁했을 때 수수료는 4%.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 환지계획. 환지 방식에서는 당연히 환지계획이 핵심이죠. 토지 교환계획. 환지계획 인가받은 대로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처분에 관한 계획. 그래서 환지계획은 토지 교환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는 환지계획, 환지 처분 이 2개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죠. 일단 환지 계획은 토지 교환 계획이니까 내용 1번 환지 설계. 환지 설계한다 이 말은 종전 토지에 나중에 몇 번 토지 줄지 하나씩 설계. 종전 면 1번 토지에 대해서 동 1번지로, 면 2번 토지는 동 2번지. 이런 식으로 필지를 배정하는 것을 환지 설계. 그래서 평가식의 원칙이고요. 자, 그럼 환지 설계에 따라서 2번 환지 명세. 환지 명세는 새 토지, 환지 줄 땅, 새 토지. 3번은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 청산 대상 토지는 큰 토지, 종전 토지. 또 종전 토지하고 새 토지를 바꿔주는 거니까 종전 토지가 뭐가 있고 환지가 뭐가 있는지 명세들 나오고요. 4번에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면은 보류지. 그 중에서 비용에 충당할 땅, 채비지. 채비지와 보류지 정했으면 채비지와 보류지의 명세. 그리고 5번 입체환지라는 거 할 때는 입체환지하게 한 건물의 명세고요. 그 입체환지라는 게 뭐예요? 토지를 토지로 한지, 평면 환지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아파트 같은 건물로 환지 주는 것을 입체환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은
입찰한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입찰한지의 신청. 시행자는 환지 계획 작성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한테 언제까지 어디 와서 입찰한지 신청들 하세요. 다 신청을 하고 통지하고 공고하고요. 이때 입찰한지 신청하는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합니다.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그 입찰한지 받으려면 그 신청 기간 내 저는 20평대 아파트 주세요. 30평대 주세요. 신청하면 되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주택의 공급 기준. 입찰한지 처분도 환지 처분 무조건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합니다. 그래서 입찰한지 할 때도 특히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법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환지 계획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주택의 공급 기준 직접 정하죠. 자, 원칙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 한 개만 주는 게 원칙. 근데 다만 다음에 토지 소유자한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줄 수 있다. 그럼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다 분양해 줄 수 있다. 이거 한마디로 투기가 아닐 때. 투기가 아니면 소유한 만큼 다 줄 수 있죠. 그래서 3번 공공사업 시행자,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공이 뭐 투기하고 그런 거 없어요. 또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회사가 근로자 숙소로 뭐 주택을 몇십 채 갖고 있든 다 실수요. 투기가 아니죠. 그런 거야 뭐 읽으면 되니까 항상 논점은 1번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개발구역일 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면 개발법에서는 소유한 만큼 다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 환지 처분을 합니다. 자, 환지계획 인가받은 대로 공사해갖고 이제 환지 처분해요. 그리고 환지 처분은 환지를 교부. 근데 공사가 다 끝나갖고 종전토지 대신 새토지,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교부하고요. 종전토지와 환지의 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 청산을 결정, 환지를 교부하고 청산을 결정하는 시행자의 처분을 환지 처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시기 시행자는 준공검사 떨어지면은 60일입니다. 60일 내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60일 내 환지 처분. 그리고 몇 월 며칠자로 환지 처분합니다. 공고. 그럼 환지 처분의 효과는 공고 다음 날. 네, 확정적인 효과.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 밑에 효과 거기다 불표. 환지 처분은 효과에서 그냥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권리가 이동한다 그래요. 거기서 권리라고 할 때는 소유권. 소유권 같은 권리가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이제 싹 이동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이제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실. 종전 토지는 공사 끝나갖고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종전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하고 대신 새로 받은 땅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 그래서 종전 토지의 권리는 소멸, 환지의 권리를 취득. 그래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권리가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항상 소멸하는 것은 끝날 때, 취득하는 것은 다음 날. 그래서 이거 법조문에서 어떻게 쓰는지 확실하게 정리해줘.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딱 끊습니다. 그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종전 토지 대신 환지를 취득한다. 그래서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법조문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취득하는 것은 언제? 다음 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봅니다. 자, 끊고. 그리고 종전 토지에 있던 원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소멸은 끝날 때, 취득은 다음 날. 그래서 환지는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대신 취득하게 돼요. 그다음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 이번에 채비지는 시행자, 시체,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게 환지 방식에서 핵심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공사가 다 끝나고 만들어진 땅 중에서 다시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것을 환지. 환지는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대신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땅 중에서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정한 자가 각각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해서 다시 돌려받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청산금이 종전토지와 환지의 가액의 차이.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합니다. 그럼 종전토지가 9천, 환지는 1억, 청산금 1,000만 원. 얼마 나오는지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이게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 확정 달라요. 그래서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확정은 다음 날부터 이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합니다.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새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원인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도시개발법 법률 규정에 따라서 따라서 민법 187조 등기 없이도 환제 소유권 다음날 취득합니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부터 해줘야 되고요. 그 환지 등기까지 누가 다 해주는 거냐? 시행자가 다 의무적으로 환지 등기까지 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이 환지 등기가 있어야 환제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 얘는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고요. 시행자 일괄 촉탁 신청하고 환지 등기 다 해줍니다. 며칠 내? 14일. 그래서 이 개발법에서는 숫자가 나요. 준공검사 떨어지는 60일 내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14일 내 환지 등기. 60일 내 환지 처분. 14일 내 환지 등기. 그럼 14일 내 시행자 해주는 환지 등기. 자, 얘는 성격이 뭐냐? 보존 등기. 그럼 새로 만들어진 땅에 최초라는 등기부를 새로 싹 편성, 만드는 거니까 보존 등기의 개념. 그래서 이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새로 받은 땅, 환제 등기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등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타등기가 제한.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 못해요. 근데 딱 끊고 다만 환지처분 공고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할 수 있다. 그럼 환지처분 공고 전에 등기 원인 매매를 했다. 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 전에 뭐를 팔 수 있어요? 충전 토지. 내 땅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죠.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 전에 등기 원인이 생겼다. 그 말이 종전 토지 매매한 것 증명하면 종전 토지는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단서는 종전 토지에 대한 예외입니다. 여기까지 환지처분. 자, 다시 앞으로 하셔갖고 21페이지. 환지 계획하고 비슷하게